1979년 국내에서 일어난 전국적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공산당인 인민민주당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소련군은 8만의 병력으로 12월 25일에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합니다. 27일 친소련 아프가니스탄 공산당의 지도자 하피줄라 아민을 소련군이 특수작전으로 제거합니다. 그 후 소련은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에서 1989년 2월 철수할 때까지 9년간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 와중에 미국, 중국, 파키스탄은 반소련 게릴라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 전쟁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나입니다. 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남하하면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고, 영국은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영국령 인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1839년 제1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여 영국이 카불을 점령하고 슈자를 아프가니스탄 왕 자리에 앉히지만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후 영국 원정군은 전멸하고 슈자 왕도 암살당합니다. 1878년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여 영국이 승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외교권을 영국이 가져갑니다. 1905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으나 1919년에 반영 독립파 지도자 아마눌라 국왕이 제3차 전쟁에 승리했고 아프가니스탄은 독립합니다. 독립 후에도 내란과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왕정은 계속됩니다. 1965년 1월 1일 공산주의자인 누르 모하메드 타라키와 바브라크 카르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정당인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인민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스스로를 아프가니스탄 노동계급과 모든 노동자의 전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공산당이었습니다. 1967년을 전후로 인민민주당은 내부 노선의 차이로 여러 개의 파벌이 생기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파벌은 할크와 파르참입니다. 할크는 시골 지역의 파슈툰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지지받았고 강경한 무장혁명 노선을 추종했으며 대표적인 정치인은 누르 모하메드 타라키와 하피줄라 아민입니다. 다른 파벌인 파르참은 도시 기반의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이고 무장혁명 노선보다는 아프간 정치권 내 다른 정파를 대상으로 통일전선 전술에 집중하던 파벌이었고 대표적 정치인은 바브라크 카르말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왕 자히르 샤의 사촌인 무하마드 다우드 칸은 군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등의 직책을 거친 후에 1953년에 총리가 됩니다. 다우드 칸은 강경한 파슈툰 민족 통일주의자였습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설정한 국경인 듀랜드 라인으로 인해서 파슈툰족의 영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파슈툰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1947년 독립한 파키스탄으로부터 상당한 영토를 탈환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우드 칸은 듀랜드 라인이 국경선으로 정당한지를 문제 삼았고 파키스탄의 파슈툰 지역을 향한 선전선동 방송을 했고 파키스탄 국경 너머로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투입해 국지 도발을 일으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해 1961년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단절하여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고립되었고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역 봉쇄와 보복 조치로 물가가 폭등하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독재 및 실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로 다우드 칸은 1963년에 강제로 폐임당합니다. 이후 파키스탄과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국경 봉쇄는 풀립니다. 1964년 자히르 샤 국왕은 왕실 친척이 관료가 될 수 없도록 개헌하여 다우드 칸의 정계 복귀를 원천 봉쇄합니다. 다우드 칸은 야인 생활을 하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우드 칸은 반란을 개혁하면서 군과 정부 내 동조자들을 모으고 있었고 기회는 찾아옵니다. 1973년 7월 17일 자히르 샤 국왕이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국왕이 없는 틈을 타서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1973년부터 78년까지 하피줄라 아미는 아프간 정부군 내에 인민민주당 당 조직을 건설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나중에 발간된 공식적인 당 선전물에 따르면 이 시절 아미는 사막이나 산, 들판이나 숲에서 밤낮으로 애국적인 장교들을 만났고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 원칙에 기초하여 그들을 계몽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다우드 칸의 실정으로 인해 불만이 쌓여있던 군 내부에서 아미는 다수의 지지자들을 포섭합니다. 다우드 칸은 이슬람주의자와 공산당을 동시에 탄압했고 이러한 억압은 군 내부의 좌익 장교들과 인민민주당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다우드 칸의 탄압에 이슬람주의자들도 반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정보기관과 이란의 정보기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정당인 자미아티 이슬라미의 훈련 및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1975년 7월 판치시르를 중심으로 봉기했고 훗날 아프가니스탄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아흐마드 샤 마수드도 이 봉기에 참여했으나 다우드 칸 정권은 봉기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마수드는 파키스탄으로 망명갑니다. 다우드 칸이 집권한 지 5년 차인 1978년이 되면 다우드 칸이 실시한 경제개발 정책은 큰 효과가 없었고 생활 수준은 그대로였고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당인 인민민주당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합니다. 1978년 4월 17일 인민민주당 파르참 파벌의 혁명 이론가인 미르 아크바르 카이바르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인민민주당은 다우드 칸 정권이 보낸 비밀 요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다우드 칸 정권은 이 주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인민민주당 지도부는 다우드 칸 정권이 자신들도 암살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4월 19일 카이바르의 장례식에는 약 15,000명의 인민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장례 행진은 곧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변했고 타라키와 바브라크 카르마를 포함한 인민민주당 지도자들은 대부분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할크 파벌의 하피줄라 아미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짧은 시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내에는 인민민주당의 할크 파벌을 총성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피줄라 아미는 1978년 4월 26일 수감되기 전에 내통하고 있던 정부군 내 할크 파벌에게 다음 날인 27일 오전 9시에 혁명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다우드 칸의 신뢰를 받던 탱크 부대 사령관은 다우드 칸에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탱크로 카불의 아르그 대통령궁을 수비하라고 조언하였고 다우드 칸은 그 권고대로 탱크 부대를 배치합니다. 정부군 내부의 인민민주당 협력자들은 무기와 폭발물을 다수 설치하고서는 이슬람 단체의 소행이라고 정부군에 신고하면서 그 위치를 알렸고 이를 통해 정부군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1978년 4월 27일 오전 9시 정부군 내 할크 파벌의 반란군이 거병합니다. 반란군은 카불의 대통령궁을 공격했고 공군 일부도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다우드 칸에게 탱크 부대의 배치를 권고한 사령관은 인민민주당 할크 파벌이었고 반란이 시작되자 탱크는 포신을 돌려서 대통령궁을 포격합니다. 반란에 가담한 공군은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라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후가 되고 기상 상황이 나아지자 수호이 7 등이 저공 비행하면서 대통령궁을 폭격합니다. 탱크와 공군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은 수도 카불에서 대통령 경비대와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오후 11시 30분에 반란군의 기갑부대가 잘랄라바드로 이동해 다우드 칸 정권 충성파인 제11사단과 전투가 벌어졌고 제11사단은 사단장을 포함해 1000명이 전사합니다. 다음 날인 28일 아침 인민민주당의 반란군은 대통령 경비대를 정리하고 아르구궁에 진입했고 다우드 칸과 그의 가족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도 모두 사망합니다. 이를 사우르 혁명이라고 부르고 혁명 기간 중 약 2,000명이 희생됩니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오후 7시 국영 라디오에서는 혁명의 성공을 축하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군주제와 폭정, 전제정치, 그리고 폭군 나데르칸 왕조의 권력이 완전히 종식되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손에 들어왔다. 당시 아프간 내부와 서방 일부에서는 이 쿠데타를 소련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오는 소련 측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도 이 쿠데타를 알지 못했고 카불의 소련 군사 고문들은 쿠데타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나 돼서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련의 통신사인 타스는 통상적으로 소련이 지원한 쿠데타를 민족혁명이라고 보도하지만 사우르 혁명을 군사 쿠데타라고 보도했습니다. CIA의 문건에서도 당시 소련이 적극적으로 쿠데타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피줄라 아민은 30일까지 혁명위원회 의장으로 아주 짧은 기간 국가를 장악했고 이후 인민민주당 내에 할크와 파르참 두 계파 사이에 권력을 배분합니다. 할크 파벌의 타라퀴는 총리로 정부의 수장이 되었고 하피줄라 아민은 외무부 장관 자리에 앉았고 파르참 파벌의 바브라크 카르말은 부총리 직위를 맡습니다.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아프가니스탄의 인민민주당은 급진적이고 대규모 개혁 정책을 통해 현대화를 밀어붙입니다.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폐지되어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로 추정되는 지주 계급에게서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고릴 대금업이 금지되었고 당시 90%가 문맹이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맹 퇴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종교 분리를 위해서 종교와 성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샤리아법을 폐지했고 여성 해방을 위해서 신부값과 강제 결혼을 금지했고 최소 결혼 연령을 높였습니다. 남성들은 수염을 면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인민민주당의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공산화 세속화 정책은 대지주 성직자 지방의 표적 질서를 정면으로 자극하는 것이었고 전국적으로 맹렬한 대규모 반발이 시작됩니다. 타라키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1978년 5월 누리스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계속해서 반정부 무장 봉기가 이어집니다. 인민민주당은 반발을 강압적으로 탄압했고 반발하는 자들은 모두 수감되거나 처형당했고 정치학자 올리비에 로이는 타라키 아민 시대에 5만에서 10만에 달하는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1979년 초 인민민주당 정권은 도시 주변 일부만 실효 지배할 수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의 28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혁명 한가운데에서도 인민민주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은 계속됩니다. 사우르 혁명 후 2달이 남짓 지난 1978년 6월 27일 아민과 할크 파벌은 인민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파르참 파벌을 압도하는 데 성공해 할크와 파르참의 힘의 균형은 할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파르참의 지도자 바르바크 카르말은 부총리에서 해임되어 슬로바키아 대사로 임명되는 형태로 추방됩니다. 카르말은 추방당했지만 군과 정부 내부에 파르참 파벌들은 살아있었고 이들은 아민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병사들과 장교들이 쉬는 9월 4일 라마단 금식 종료일을 거사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인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가 타라키 정권의 이 정보를 누설하면서 쿠데타는 실패하고 아민 주도하에 군 부숙청이 시작됩니다. 1979년 3월 15일 서부의 도시 헤라트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서 시위대가 5일간 도시를 점거했고 정부 건물과 공산주의 상징물들이 파괴되었고 소련인들도 일부 희생되었으나 그 희생자 수는 문헌에 따라 다릅니다. 타라키 정권은 전투 끝에 도시를 탈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투와 폭격으로 최소한 3,000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희생됩니다. 1978년 8월까지 최대 16만 5천 명 정도의 아프간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헤라트 봉기로 인해서 소련의 고위층들은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라키는 반란 진압을 위해서 소련의 파병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소련 정치국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비밀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정치국이란 공산주의식 정치체제에서 명목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에 소수만 모아서 더 권력을 집중시킨 기구입니다. 중국과 북한식 공산당은 정치국 안에 더 소수를 선별해 권력을 집중시킨 정치국 상무위원을 따로 둡니다. 타라키의 파병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치국은 거부합니다. 3월 20일 타라키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알렉세이 코시긴에게 지상군 파병을 요청했을 때 코시긴은 타라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군대가 들어가더라도 당신네 나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외부 침략자뿐만 아니라 당신 국민의 상당 부분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타라키의 집권 초기부터 하피줄라 아민은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과 유사한 타라키에 대한 개인 숭배를 추진합니다. 아민의 계획은 자신이 군부, 경찰, 정보기관을 통제하면서 실권을 휘두르고 타라키를 상징적인 지도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인민민주당과 정부의 회의에서 아민은 항상 타라키를 위대한 지도자, 동방의 별 또는 위대한 사상가라고 불렀고 출판물과 방송에서도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아민은 진정한 제자이자 학생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제2인자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개인 숭배가 시작되자 타라키는 자신을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었고 자신이 탁월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아민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민과 타라키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장악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권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아민을 직접 실각시키면 아민 측 반발로 인해 소요 사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주재 소련 대사 알렉산더 푸자노프와 사이에드 모하마드 굴라브조이 등 아프간 인민민주당 내의 타라키 파벌은 다소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타라키를 설득해 실행합니다. 전국적 민중 봉기와 헤라트 봉기로 인한 정권의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인민민주당 정치국과 내각 결정으로 최고 군사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고등국토방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타라키가 지명되고 아민이 부위원장으로 지명됩니다. 이 개각은 구조적으로 아민의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타라키는 아민 파벌이 장악하고 있는 인민민주당 정치국이 가지는 당과 국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아민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력 약화를 다시 제도를 바꿔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아민은 인민민주당의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고 자신의 파벌이 다수를 차지하여 타라키를 견제하려고 계획했고 1979년 7월 28일 인민민주당 정치국 투표에서 아민 측이 승리합니다. 정치국 내부의 타라키 파벌들은 아민 파벌로 교체됩니다. 아민과 타라키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던 와중인 1979년 9월 초 타라키는 쿠바에서 열린 제6차 비동맹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라를 비웁니다. 타라키의 측근 장성들은 아민이 군부내 타라키파 지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정보 보고를 받았고 이를 타라키에게 전달합니다. 훗날 이 보고는 잘못된 보고로 밝혀집니다. 타라키는 측근 장성들에게 아민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장성들은 그 실행범을 선정하고 이를 맡깁니다. 이 실행범은 소련 대사관에서 일하는 지인들에게 그 정보를 누설했고 소련 대사관이 아민에게 경고하여 아민은 살아남습니다. 타라키는 비동맹 정상회담이 끝나고 모스크바에 들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KGB는 아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모스크바에서 소련 지도자들은 타라키에게 아민을 실각시키라고 지시합니다. 9월 11일 타라키는 카불 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아민은 타라키의 귀국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몇 시간 뒤 타라키는 표면상으로는 비동맹 정상회담 성과를 내각에 보고하기 위해 내각을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타라키는 아민에게 외국의 대사로 나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말했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민을 실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민은 타라키에게 그만둬야 할 것은 당신이다. 술과 나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9월 13일 타라키는 아민을 아르그 대통령궁에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지만 아민은 거절합니다. 소련 대사 푸자노프가 아민을 설득해 9월 14일에 아민과 그의 파벌이었던 경찰서장 사이에드 다우드 타룬과 정보장교 나와브 알리를 대동하고 대통령궁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 경호원들이 아민과 일행에게 총격을 가해서 타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겨우 살아남은 아민은 차를 타고 국방부로 도주합니다. 국방부에 도착한 아민은 탱크를 포함한 군 병력을 동원해 대통령궁을 접수하도록 지시했고 아민은 장교들과 함께 궁전으로 돌아와 타라키를 체포합니다. 소련은 아민이 타라키를 숙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아민은 이를 거부합니다. 9월 15일 바그람 공군기지에 소련군의 대대급 병력이 타라키를 구출하기 위해서 배치되었지만 아민이 동원한 병력의 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소련군은 움직이지 못하고 대기했습니다. 1978년 9월 16일 오후 8시에 국영 라디오에서 타라키가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으며 인민민주당의 정치국이 아민을 새로운 인민민주당의 총서기 겸 정부 수반인 혁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고 아민은 정부 수반 국가원수 공산당 최고 지도자를 겸임합니다. 브레즈네프는 아민에게 타라키를 처벌하지 말고 타라키와 그의 파벌들의 지위만 박탈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라고 말했으나 아민은 브레즈네프의 말을 무시합니다. 1979년 10월 8일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아민의 명령을 받은 3명이 타라키를 베개로 질식시킵니다. 이 소식은 브레즈네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개인적으로 아민에 대해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 아프간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 사건은 2달 뒤 소련이 아민을 제거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영방송은 타라키가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하고 진실을 묻어버립니다. 권력을 차지한 아민은 인민민주당과 군 내부의 바르찬 파벌과 타라키를 지지하는 할크 파벌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비효율적이고 전투 능력이 낮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서 아민의 탄압과 사회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내부에 대규모 타경이 발생하면서 반란
진압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1978년 사우르 혁명 직후에는 10만 명이었던 정부군은 타라퀴와 아민의 시대를 거치면서 5만 명 이하의 규모로 줄어들 정도로 타경이 빈발했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본국에 보낸 전보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열대 바다에 떠내려온 빙산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아민이 눈치채지 못한 반란보다 큰 위험은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한 KGB 공작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1977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파키스탄의 무함마드 지아 울 하크 정권과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의 관계는 파키스탄이 공공연하게 추진 중이었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서 초기 관계는 매우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아프가니스탄의 공산화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부상합니다. 미국은 비핵화와 인권 등의 가치 중심에 접근해서 실리적 접근으로 태도를 바꾸고 지아 울 하크 정권과 관계를 개선합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는 것이 자국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적성국으로 포위될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소련 견제라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했습니다. 이제 지아 울 하크는 핵개발 의혹을 받는 약소국의 독재자가 아니라 반공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공산화 이후 국민들이 탈출을 시작해서 파키스탄 페샤와르 벨트 등의 대규모 난민촌이 건설되었고 이 난민촌은 훗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핵심적인 거점이 됩니다. 1979년 5월부터 파키스탄 정보기관 ISI의 소개로 CIA와 아프가니스탄 반군과의 접촉이 시작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반군에 대한 원조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인 ISI가 분배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지아 울 하크 정권과 미국의 협력이 본격화되자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곳이 됩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을 막기 위해서 소련군을 투입한 이후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컨셉을 채택했고 이것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위협을 받거나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동체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련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프간 공산당인 인민민주당의 통치가 흔들리면 소련군을 투입하는 것은 소련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민은 스탈린의 초상화를 집무실 책상 위에 잘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소련 관리들은 그 사진을 보고 스탈린의 잔혹한 통치를 비판하자 아민은 스탈린 동지는 우리에게 후진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956년 니키타 후르쇼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 이후 시기에 소련 관료들이 볼 때 스탈린에 대한 아민의 태도는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헤라트 봉기 등으로 아프간 정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1979년 3월 18일 소련 정치국 내부에는 KGB 국장 유리 안드로포프, 외무부 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 국방부 장관 드미트리 우스티노프 등 KGB 외교, 국방의 수장이 참여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아민은 인민민주당 내에 파르참파벌, 타라키 지지자 등 정적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진행 중이었고 친소련파 인물들도 상당수 숙청당합니다. 현재 정보원들이 보고하는 정보를 토대로 KGB는 아민의 강압적 통치의 결과로 반공 활동이 증가하고 아민의 군부 숙청과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반란 진압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공산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CIA가 ISI를 통해서 무슬림들의 무장 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해인 79년 2월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합니다. 바로 옆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인민민주당의 공산 정권이 전복될 위험성이 있고 전복 후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될 가능성을 KGB는 우려했습니다. 아프간이 이슬람화되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해 소비에트 연방 내 공화국들 중에서 이슬람 인구 비율이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과 카프카스의 다게스탄, 체첸 등에서도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을 이탈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소련 경제는 이곳에서 나오는 자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혁명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권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민이 당시 소련과 적대적 국가였던 중국, 파키스탄, 미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KGB의 보고가 올라갑니다. 1979년 가을에 아민과 미국 외교관 제이 브루스 암스튜츠가 수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민은 암스튜츠와의 만남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련 외교관들에게 전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이 부분이 KGB의 어두운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KGB는 아민이 서방과 손을 잡고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KGB 국장 안드로포프는 아민의 실정으로 친서 정권이 붕괴해 친서방 정권 또는 이슬람 종교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서기 전에 아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안드로포프와 정치국 내 강경파들은 정권이 붕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아민을 끌어내리고 바브라크 카르말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소련 정치국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승인합니다. KGB 내부와 현장 요원들 사이에서는 이 침공 계획에 대해서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소련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KGB 국장 안드로포프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소련이 처음부터 거칠고 투박하게 군대를 투입해서 아민을 제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KGB는 조용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아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KGB의 아프가니스탄 주재원이었던 보리스 이바노프 장군이 아민과 정적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만찬을 주선합니다. 12월 13일에 열린 만찬에서 아민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중독됩니다. 그러나 아민은 소련 대사관으로 급히 후송되어 소련 의사의 치료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 이후 아민의 아침 출근길에 KGB 저격수가 다시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두 번에 걸친 KGB의 비밀 공작이 실패하자 소련은 직접 군을 동원해 아민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폭풍 333 작전으로 이름 붙이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아민은 소련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정보국에서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정권을 전복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아민에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민은 이런 종류의 정보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소련은 아민을 축출한 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할 인물로 바브라크 카르마를 낙점하고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입국시킵니다. 소련 KGB 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아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도 카불 중심부에 위치한 아르그 궁전에서 카불 외곽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어와 용이한 타지베크 궁전으로 12월 20일에 옮깁니다. 타지베크 궁전은 원래 군사시설로 지어진 건물로 폭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한 아민은 타지베크 궁전에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비대 병력 2,500명과 탱크 3대를 배치했습니다. 이외에도 궁전으로 가는 도로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지뢰가 매설되었고 7개의 초소로 이중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초소마다 기관총, 박격포,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4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소련은 아민이 요청한 반란 진압을 위한 파병 요구에 응하겠다고 아민에게 통보합니다. 1979년 12월 24일 밤부터 소련군은 육로와 수송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소련군은 총 8만 병력의 탱크 1,800대, 기타 기갑 차량 2,000대를 투입합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하기 전에 기갑 장비의 점검을 핑계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탱크와 기갑 차량들의 기름을 빼놔서 정부군이 저항할 수 없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도착한 소련군은 공항과 카불의 주요 거점을 장악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민은 안심합니다. 아민은 소련군이 자신과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지베크 궁전에는 KGB 요원인 미하일 팔리보프가 요리사로 위장 취업해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27일 KGB는 군대로 아민을 공격하기 몇 시간 전에 다시 한번 독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민이 마시고 있던 코카콜라의 탄산이 독을 희석시켜 목숨은 건졌고 의식만 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독살도 실패했고 아민이 의식을 잃은 동안 아민을 제거하기 위한 폭풍 333 작전이 개시됩니다. 이 작전에는 알파그룹과 훈나이 빈페일드는 제니스 그룹과 스페나츠 무슬림 대대 등 660명이 투입됩니다. 소련은 사전에 작전부대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군복을 지급해서 착용시켰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피하 식별을 곤란하게 합니다. 아민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가 있던 사예드 무하마드 굴라브조이는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와서 작전팀에 길 안내를 했고 궁전에도 진입했다고 합니다. 소련군은 타지베크 궁전 인근 고지에 위치한 3군데 P-54 진지를 기습해 주둔 중이던 아프간 정부군을 정리하고 탱크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는 타지베크 궁전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격을 시작으로 대통령궁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알파그룹은 궁전에 진입하여 방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아민을 찾고 있었고 제니스 그룹은 아민이 CIA와 결탁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궁전을 뒤지고 있었고 무슬림 대대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궁전의 외곽을 경비했습니다.
아민은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났고 궁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련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고 북한에게 소련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라고 대답했고 아민은 이를 거짓말로 취급하고 북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민은 사망합니다. 타지베그 궁전 전투에서 소련군은 총 14명이 전사했고 전체 작전은 40분 만에 목표를 달성하면서 끝납니다. 1979년 12월 27일 아민이 사망한 후 국영 라디오는 사전에 녹음된 바브라크 카르말의 연설을 방송했고 또한 아민은 국가 반역에 준하는 범죄로 혁명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형은 집행되었다고 진실을 다소 오도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1979년 12월 28일에 바브라크 카르말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이 들어섰고 바브라크는 대통령 겸 수상 겸 인민민주당 당수의 세 자리를 모두 겸임합니다. 1980년 1월 2일 인민민주당 1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권력자 카르말은 아민을 대량 살인범이자 미국의 스파이라고 격하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로써 소련 침공의 초기 목표는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아민은 제거되었고 새로운 꼭두각시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련군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반군들을 정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무능한 정부군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사고문단이 훈련을 시켜 정부군을 개혁한 뒤 치안 유지 역할을 개혁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넘기고 소련군은 철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9년간의 이야기는 제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